네, 이제 지금부터는 시스템 구조 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구조 편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최신 기술의 트렌드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과목이라서 출제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출제자가 자신의 위주로 출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조는 정보 처리 기술사에 관련된 자료를 보는 게 사실은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출풀이를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최종 체크리스트처럼 개념을 기술사 최신 동향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효과가 좋고요.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좀 보죠. 714페이지의 내용인데 76번 문제 이제 버추얼 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감리사 쪽에 이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 문제들의 시나리오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버추얼 랜은요, 이미 5년 전부터 정보통신기술사 기출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사 기출문제가 나중에 이제 바뀌어서 들어오는데 컴퓨터 응용시스템 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로 다시 들어오고, 그게 이제 또 여기 감리사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순서는 바뀔 수가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버추얼 랜은 일단 중요한 내용이고요. 가상화라는 의미에서 76번 문제와 78번 문제는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가상화, 뭐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가상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리적으로 여러 개 있는 거, n개 있는데 논리적으로 한 개로 만드는 게 가상화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n개가 있게 만드는 것도 가상화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한 개밖에 없는데 논리적으로 여러 개 만드는 가상화 기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버추얼 랜이에요. 즉 버추얼 랜이라는 건 물리적인 랜카드, 이더넷 카드라고 하죠. 랜카드는 한 개밖에 없는데, 기계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가상화고, 이 버추얼 랜의 가상화의 목적은 뭐냐면 각각 논리적으로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랜카드를 별도의 환경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추얼 랜의 핵심은 트렁크 프로토콜이거든요. 이걸 별도로 설정하는 걸 트렁크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개별 환경 설정을 하니까 당연히 보안도 강하죠. 불필요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제거한다거나 이런 쪽도 강해집니다. 자, 그런 의미로 76번의 문제를 봐보세요. 지문 3번에 보면 버추얼 랜은 단점은 일반 버추얼 랜보다 보안성이 높아진다. 랜보다 보안상 위험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이 좋아지는 거예요, 버추얼 랜은. 자, 그리고 그냥 77번 넘어서 바로 그냥 78번으로 한번 봐보죠. 78번도 똑같은 가상화인데 그 가상화 중에 서버 가상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버 가상화. 즉 물리적인 서버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파티션해서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하는 거고, 물리적으로 여러 개 있는데 한 개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스토리지 가상화죠. 스토리지 가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서버 가상화라는 건 뭐냐면 실제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하나 있어요. 이 컴퓨터는 그냥 내가 쓰는, 일반 사용자가 쓰는 PC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서버라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PC를 여기서 클라이언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PC에는 당연히 운영체제라는 게 깔려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 PC에는요, 윈도우 7이 깔려있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윈도우 7에서 당연히 부팅을 한 거죠. 요 놈은 뭐냐? 서버 가상화, 하드웨어인데, 서버인데, 여기에는요, 만약에 유닉스, 이게 유닉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윈도우 10이어도 돼요. 자, 그러면 유닉스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컴퓨터를 부팅을 딱 해요. 그럼 윈도우 로그인 하겠죠? 그러면 요 주소, 웹페이지에다가, 웹브라우저에다가 invest.com 이렇게 쳤어요. 그럼 여기 ID,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사용자는 ID,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순간 요 유닉스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다운로드 되고 이 창에서 또 다른 OS가 하나 더 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상화예요. 그러면
이 OS 창에서 아래 한글도 실행할 수도 있고 MS 워드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한글과 MS 워드는 어디 설치되어 있냐? 물론 내 PC에도 대부분 깔려 있죠. 오피스는 이쪽에도. 서버에 설치된 오피스를요, 실시간으로 전송받아서 여기에서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빼내갈 수는 없는 거죠. 바깥으로. 그러면 이런 뭐가 좋아지겠어요? 이거죠, 바로. 보안이 굉장히 좋아지죠. 기업 내부의 문서를 내가 작성하고 USB로 카피해서 나가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관련된 주제가 크게 말하면 서버 가상화,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서버 베이스 컴퓨팅, 다르게 얘기하면 VDI, Virtual Desktop Interface, 예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한 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얘는 기업 A가 쓰고 얘는 기업 B가 써요. 파티션을 이렇게 나눠 갖고. 그러면 피지컬하게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78번의 문제는 바로 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78번 보면 다음에 설명하는 가상화 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하이퍼바이저가, 여기에서 말하는 하이퍼바이저는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제공하는 API를 통해 OS를 제어하며, 즉 함수를 통해서 OS를 관리하며 가상화에 비해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API를 이용하려면 게스트 OS를 수정해야 한다. 즉 내 PC에 깔려있는 윈도우 7, 이게 게스트 OS입니다. 자, 하이퍼바이저가 그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여 높은 성능을 내지만 게스트 OS의 커널이 수정되어서 유지 보수하기가 힘들다라고 있는데, 그건 우리는 반가상화라고 부르고요. 자, 716페이지 뒷장을 보면 반가상화와 정가상화의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전가상화, 게스트 OS가 VMM, 하이퍼바이저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방식, 그 분리가 안 돼 있는 방식, 커널을 수정해야 되는 거를 우리는 반가상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다시 77번으로 보면 이거는 뭐 기본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 관련된 용어는 이제 가장 큰 주제는 HA입니다. 고가용성 서버. 우리가 그 시스템 구조의 문제를 HA나 가상화로 하면요, 보통 세 문제, 가상화에서 세 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25개 중에 이 2개 주제가 지금 뭐 5개 정도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용어가 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고가의 빠른 하드웨어를 구매하여 성능을 높이는 A는 전략보다 저가의 일반적인 하드웨어에서 하드웨어를 많이 나열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는 전략을 뭐라고 한다. 이건 뭐 스케일업, 스케일아웃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뭐 일반 용어니까요. 거기 이제 표에 보면요, 스케일업은 제품 내에 프로세서, CPU요, 메모리, 입출력 장치, 그 컴퓨터 리소스를 동적으로 확장한 성능을 얘기하고, 스케일아웃은 저렴한 노드를 통해서 병렬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저렴한 컴퓨터를 여러 개 두고 이렇게 성능을 할당을 하면 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와 보안은 힘들어져요. 원박스에다가 그냥 하나 때려놓고 관리 통제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메모를 해 주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79번. 하드웨어 레이드와 소프트웨어 레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레이드라는 거는 디스크를 파티션해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버웨어를 하나 샀는데 여기에 만약에 뭐 100메가의 하드디스크가 있다고 쳐보세요. 100메가. 그러면 이제 실제 100메가를 다 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이드는 이 100메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레이드 1을 한다. 1을 하면 이걸 반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A를 컴퓨터에 쓰면 A 쓰고 그러다가 이쪽 하드디스크가 고장나면 요거를 복구할 수 있죠. 그래서 레이드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복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런 걸 구현할 때 소프트웨어 하는 건 소프트웨어 레이드고, 레이드 컨트롤러라는 기계를 써서 하는 거는 하드웨어 레이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얘와 관련 없는 게 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건데, 자, 첫 번째는 이제 2번을 보면 하드웨어 레이드는 소프트웨어 레이드보다 핫스페어링이라는 건, 내가 여기 하드디스크가 하나 있어요. 지금 3개가 있는데 요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교체하려면 당연히 이거를 전기를 내린 다음에 교체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핫스페어링은 무중단 교체를 지원해주는 기능이고 얘는 레이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핫 플러그인이라고도 이야기를 부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요. LVM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로지컬 볼륨 매니저. 즉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로지컬 볼륨 매니저라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인 거고,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거를 디스크 스패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스크 스패닝은 여러 개의 디스크를 관리를 편하기 위해서 한 개의 볼륨처럼 이렇게 통합하는 기술을 볼륨 매니저 혹은 디스크 스패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0번 보겠습니다. 리눅스의 VFS. 이제 영어를 봐보세요. 영어만 대충 봐도 아는 거죠. 버추얼 파일 시스템. 가상 파일 시스템이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흔히 쓰고 있는 거죠. 윈도우를 키면 탐색기에 이렇게 폴더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자, 그래서 FAT 16. 옛날에 20년 전에 MS-DOS에서 쓰던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FAT 32. 그리고 우리가 윈도우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게 NTFS. 얘네들이 친구들이에요. 다 같은 계열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유닉스에서 쓰는 건 UFS, 유닉스 파일 시스템. 리눅스에서 쓰는 건 EXT로 나가요. Extend의 약자인 거고, Extend 2, 3, 4, 5 이렇게 버전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물리적인 기계는 하나인데 디스크도 이렇게 있어요. 뭐 한 개든 몇 개건. 여기는 예를 들어서 NTFS 윈도우를 깔고, NTFS를 쓴다라는 건 윈도우를 깐다는 얘기가 똑같으니까요. 여기는 리눅스 EXT를 깔고요. 여기는 유닉스 UFS를 깔아요. 그러면 파일 시스템이 지금 한 개의 컴퓨터에 N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요거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물리적으로 여기 한 대 더 있어요. 그럼 여기도 뭔가의 파일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그 대신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자료를 이렇게 집어넣고 싶어요.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윈도우에 뭐예요? 저기 그 폴더 공유하는 거거든요. 자, 유닉스에서는 이거를 NFS,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라는 건 N개의 파일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가상화 기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 버추얼 파일 시스템에서 특정 파일에 대한 상태와 관리 정보. 자, 결과적으로 이 안에 어떤 정보가 있냐 이런 거를 묻고 있는 건데, 이거는 유닉스나 리눅스의 구조를 보면 그냥 나오는 거죠. 파일이나 상태 정보. 자, 유닉스는요, 어떤 파일 시스템도 디스크는 섹터 단위로 쓰죠. 섹터 0번에는 MBR이 있어요. 마스터 부트 레코드, 부팅하는 거. 그 다음부터는 운영체제 파일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리저브드한 그 예약된 공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게 따로 얘기하진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슈퍼블럭, 그 다음에 아이노드. 물론 슈퍼블럭과 아이노드 사이에도 백업 블럭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파일 같은 거 만든 거, 데이터 블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자, 거기서 보시면 VFS의 이제 그 717페이지죠. VFS의 공통 파일 모델 보면 슈퍼블럭 오브젝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 있는 거고, 아이노드라고 얘기하는 건 내 PC에 있는 파일의 명. 근데 파일의 명이라는 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파일도 사람처럼. 그래서 아이노드 넘버로서 관리를 해요. 이름으로 관리하면 같은 이름이 얼마든지 파일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넘버들에 대한 정보 혹은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스크립터가 너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속성 보이죠? 속성 보이면 이 파일 언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소유자 누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은 아래 한글 파일입니다. 이런 파일에 대한 정보를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이노드인 거고요. 마지막에 파일 오브젝트 데이터, 그 디렉토리 파일이라는 게 요걸 두 개를 합쳐서 데이터 블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 자, 그래서
파일의 상태나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이노드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81번 문제입니다. 718페이지. 서버 감시 솔루션인 기술인 헬스 모니터 또는 헬스 체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에러가 났냐 안 났냐 체크하는 방법을 그냥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건 상식으로 풀어요. 1번 봐보세요. 서버 감시 기능은 레이어 3 체크, 레이어 4 체크, 레이어 7 체크가 있다. 그리고 3번 봐보세요. 레이어 3는 ICMP를 사용한다. 레이어 4는 포트번호를 사용한다. 이거를 상식으로 풀려면 이 지문만 보고 뭐를 기억해내야 되겠어요? 레이어라는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게 OSI 7계층인 거죠. 레이어가 7개의 계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번호를 매겼다 이거예요. 7, 6, 5, 4, 3, 2, 1 이렇게. 그래서 피지컬, 데이터 링크, 트랜스포, 네트워크, 세션, 프레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7개를 나눈 거고, 즉 7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 프로그램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쓰는 FTP가 됐건 뭐 텔넷이 됐건. 그리고 이쪽은 기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유연성의 입장에서 봐보세요. 유연성. 프로그램이 유연하지 기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유연성은 떨어져요. 하지만 성능을 봐보세요. 프로그램이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기계가 일을 하는 게 훨씬 빠르죠. 당연히. 왜? 프로그램은 이거잖아요. if x가 모이면 뭘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하드웨어 기계는 0, 1, 1, 0 약속한 거예요. 무조건 뭐 해라. 당연히 전기만 보내면 얘는 일이 끝나는 거고, 얘는 이 영문자를 이진수로 바꿔서 이진수를 바꾼 다음에 전기를 보여야 되니까 얘가 훨씬 느리죠. 당연히 기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봐보세요. 계층이 낮을수록 유연하고 절대로 유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건. 계층이 낮을수록 유연성은 떨어지지만 성능은 빠르다. 이거인 거죠. 그래서 이게 OSI 7계층의 상식만 생각해도 이거는 그냥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레이어 3가 뭐예요? IP 계층, 네트워크 계층인 거죠. 그러니까 IP 프로토콜이 있고 ICMP 프로토콜 있는 위치인 거고, 레이어 4라는 건 4번 트랜스포트 계층, TCP와 UDP가 있으니까 포트 번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 자, 82번. 이더넷 기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더넷. 우리 PC에서 랜 카드 꽂은 거. 요거죠, 요거. 랜, UTP 케이블 하나 꽂아서 우리 통신하는 거. 그게 이더넷인 거죠. 그래서 100메가 정도 보내면 패스트 이더넷. 기가 단위로 보내면, 기가비트. 그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기가비트 이더넷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기가비트 이더넷은 당연히 패스트 이더넷도 지원하고 옛날 걸 다 지원해주고, 얘는 이제 거꾸로 기가를 지원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 호환되지 않는다. 네, 이게 잘못된 거고. 자, 그리고 지문에서 하나 좀 체크할 게 하나 있는데요. 지문에서 보면 두 번째 줄에 IEEE 802.3이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기억해놔야 돼요. 랜 표준이라는 거. 802.3번이.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83번. 무선 디바이스 식별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봐보세요. 이거를 과연 제가 아무리 이 책을 쓰고 강의를 한다고 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특정 지역에서 딱 구분해서 뭐 하나를 빼갖고 딱 집어낸 사람, 이건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못 풀어요. 근데 두 사람이 풉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잡지에 글을 쓴 사람, 두 사람은 이렇게 나온 다음에 해설을 쓰는 사람. 근데 글을 쓰지 않는 사람 요 타이밍에 쓸 수 있냐? 못 쓰거든요. 절대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고하는 거는 TTA의 가이드를 다 봐라. 이게 하루에 수십 개의 문서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시스템 구조에서는 결정을 해야 돼요. 찍을 거와 풀 거를, 솔직히. 그럼 얘는 사실은 그 중에서 찍을 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단지 기출문제다 보니까 기출문제 풀이까지는 앉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TTA에서 제시한 게 뭐예요? FA 지문 방식, OUI 방식이 있어서 제조사별로 랜카드 식별하는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클락 왜곡 지문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능동형 스캐닝 지문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을 해 두십시오. 네, 그렇게 두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84번. 호스트의 개수가 많거나 네트워크의 규모가 클수록 효율적인 라우팅 방식. 이런 거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공부 안 해도 그냥 푸는 거예요. 뭐 알아야지 문제를 풀고 그러면 뭐 설명한다고 뭐 설명하는 사람은 다 알겠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아주 상식이에요. 네트워크의 규모가 클 때. 자, 다음의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 그림 중에서 어느 게 규모가 클 때 맞는 자료 구조일까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사실은 똑같아요. 중앙이라는 게 하나 있고 중앙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얘도 중앙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규모가 크면 여기 계속 이렇게 붙이면 얘는 부하 걸려 죽죠. 트리 형태의 자료 구조는 이렇게 확장성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한번 봐보세요. 자, 84번에 4번. 네트워크의 계층 라우팅을 하자. 당연히 계층형 트리 형태의 자료 구조니까 밑에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성, 규모 큰데 얘가 코드가 정확하게 맞는 거고 분산 라우팅은 그물망처럼 만들어서 각각 독립적으로 연결하자 이거예요. 어떤 자료 구조를 쓰든 그럼 얘도 당연히 규모가 큰데 맞는 겁니다. 자, 프리에서 소스 라우팅은요. 송신 호스트가 경로 정보를 저장하고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 보내는 거고 중앙 라우팅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소규모가 맞는 거죠. 소규모가. 자, 그래서 그렇게 풀면 84번은 그냥 맞고요. 굳이 라우팅이라는 내용을 몰라도 자, 혹시 모르니까 라우팅이라는 말이 모르면 여기다 하나 이렇게 하나 메모를 해주세요. 라우팅은 데이터를 포워딩, 즉 전송하는 기능. 라우팅은 우리가 그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똑같이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경로 잡아주는 기능,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워딩과 라우팅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걸 해주는 하드웨어를 라우터라고 부르는 거죠. 자, 85번입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분산 처리 시스템, 분산 컴퓨팅, 분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분산하는 놈들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거는 투명성이에요. 나는 분산되어 있는지 몰랐다. 나는 컴퓨터 나 혼자 쓰는 줄 알았다. 알고 봤더니 서버들이 막 이렇게 돼서 작업도 막 지네끼리 나눠 쓰고 있었더라. 이게 분산 컴퓨터,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입니다. 자, 거기에서 85번에 3번 동시수행 그 투명성은 뭐겠어요? 나는 작업을 의뢰했는데 지네끼리 작업을 나눠서 보내줬더라 그 얘기예요. 동시수행 말 그대로. 근데 지역 또는 원격의 동일한 동작에 접근할 수 있다. 지역 또는 원격이라는 건 나는 컴퓨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일단 여기는 이렇게 쓰는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내가 원격의 시카고에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용자는 결과만 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몰라도 된다. 그게 투명성인 거죠. 자, 그래서 지역과 원격은 말 그대로 지역 투명성이에요. 지역 투명성. 그러니까 한글로 그대로 매핑하면 맞을 수 있는 거고요. 자, 86번입니다. NoSQL. 자, NoSQL의 반대가 SQL인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Structure Query Language라고 하면 Selec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이 Structure Query Language는 결과적으로 집합을 찾는 거예요. 집합을. 즉 어떤 사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에서 우리 부서 정보만, 즉 교집합을 조회해라. 이 교집합을 찾기 위해서 select에는 and라는 문을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사원과 부서를 할 때 이거의 두 개의 합집합. 그러면 여기는 union을 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독립적인 집합끼리의 연산을 얘기하는 거고, NoSQL은 집합이라는 게 있으면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독립적으로 써요. 왜? 병렬 처리하려고. 자,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목적이 병렬 처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얘는요, 사원 정보, 부서 정보 두 개의 집합이 관계가 있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교집합을 찾든 합집합을 찾든 차집합을 찾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는요, 서울시의 남자의 수 그리고 서울시의 땅값. 자, 봐보세요. 두 개가 릴레이션이 없는 데이터예요. 관계가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할 때는 당연히 NoSQL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이렇게 실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렬, 즉 성능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NoSQL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파티션 해갖고 성능을 빨리 올리는 쪽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자, 2번 봐보세요.
NoSQL의 데이터 저장 이론 CPA에서 C와 A는 가용성이죠. P가 파티션이죠.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C와 P에 중점을 놔야 되는 거죠, P가. A가 아니라.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빅데이터에 관련된 토픽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큰 주제로 보면 빅데이터라는 문제가 2개에서 3문제가 있어요. 이게 최신 기술 트렌드 중에 한 꼭지이거든요. 현재로서. 물론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87번 봐보세요. 87번은 76번 설명할 때 설명을 했어요. 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가상화. 자, 87번은 데스크탑 가상화는 사무실에 모니터, 키보드를 역할하는 단말만 남고 운영체제, 애플리케이션, 업무 자료들은 모두 중앙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쓴다. 그게 VDI다 이거죠. 그게. 자, 그래서 3번을 보면 중앙 데이터 센터의 설비 구축 비용이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등 다른 모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가 아니라 비싸죠. 서버에다가 가상화 서버 놔야 되고 생각해보세요. PC가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OS서부터 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데 이 컴퓨터는 당연히 한 대만 있으면 안 되죠. 2대는 놔야죠. 그래야지 얘가 죽어야지 얘로서 업무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체크하는 소프트웨어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게 고가용성 서버 HA가 들어오는 거고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아래 한글을 받을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멀티미디어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트워크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중요한 자료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여기 보안 장비도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88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하루 수입이 2억 원인 회사가 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이 7시에 정지되어 2시간 동안 사용이 불가능해졌대요. 그래서 회사의 1일 거래량이 오후 7시부터 4시간 동안 40%가 이루어진다면 이 회사의 서비스 정지로 인한 손해는 얼마인가? 이건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만약에 보통 감리사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게 풀이가 있으니까 2억에다가 40% 곱하고 다시 8억에다가 0.5에서 4억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풀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를 제일 나중에 풀어야 돼요. 왜냐면 계산이라는 게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확실한 것만 먼저 풀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래서 얘는 그냥 그 풀이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대로 보시면 되고. 자, 89번입니다. 위치 정보 취기에서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위성 신호 취기, 유비쿼터스, 혼합 방식이 있대요.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얘기한 것은 이거는 중요한 거죠. 왜냐면 최신 기술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취기거든요. 취기인데 어디 있냐 이거거든요. 어디 있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기하는 거는 GPS예요. 우리 GPS는 핸드폰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하늘에 GPS 위성이 4개의 궤도에 6개씩 총 24개의 위성이 나의 위치를 이렇게 쏘면서 나의 위치와 위성 2개를 잡아보죠. 이렇게 하면 꼭지점 만들어지죠. 이렇게 나의 위치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 이게 GPS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DGPS라고 얘기하는 거는 위성과 지상의 기준국 간의 꼭지점을 잡아서 위치를 잡는 거고 스마트폰에서 쓰고 있는 AGPS라는 건 인터넷을 할 때 기지국을 반경으로 위치를 잡는 걸 AGPS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 실내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돌지는 않거든요. 위성의 신호를 못 잡으니까. 자, 그래서요. 지금부터 나오는 건 실내 측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혹은 무선 측이라는 말도 나와요. 우리가 핸드폰을 쓴다라는 건 각각의 기지국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기지국은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반경 이거를 셀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엠브렐라 셀, 우산 모양이라고 해서 우산 셀. 다른 말로는 섹터라고도 부릅니다. 내가 핸드폰이 여기 있어요. 내가 무선 신호를 이렇게 보냈더니 응답이 왔어. 그럼 요게 신호가 주고받는 시간이 있겠죠. 이 초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너는 어디 있을 거야 이렇게 치기하는 방법도 있고 단지 이렇게 치기하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와 똑같은 거지.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은. 자, 두 번째 방식은 기지국이 있죠. 요놈한테 신호 보내고 요놈한테 신호 보내요. 그럼 이 꼭지점이 하나 만들어지죠. 요렇게 이걸 기지국을 하나 더 두면 여기도 이렇게 되면
얘 위치의 정확도가 올라가죠. 자, 이런 것들이 치기 방식인데, 거기서 723페이지의 표를 한번 봐보세요. 셀 아이디, 섹터. 나를 기준으로 이 신호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갖고 측정하겠다. 당연히 정확도는 꽝이다 이거죠. 이런 거는. AOA 방식, 세 개의 기지국으로 각도로, 이제 여기에 각을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AOA, 이런 거 다 알아놔야 됩니다. 신호를 보낼 때, 보내고 받고의 시간차를 써서, 그럼 앞에 용어에 T라고 적혀 있죠. 타임. 이게 전부 다. 그래서 TOA, 혹은 TDOA, 전부 다 시간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기반 취급 방식이라고 하고, GPS 계열, 그죠? 하늘에 위성 있는 거, GPS 계열을 위성 기반 취급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유비쿼터스 기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유비쿼터스 기반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건데, 누가 이제는 글에다가 이런 글을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비쿼터스는 그냥 언제 어디에서나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 게 유비쿼터스인 거고, 자, 이제 치기를 하는데요. 이제 집안이에요. 실내예요, 실내. 안에서. 실내는 위성 신호도 안 잡혀요. 물론 핸드폰은 터집니다. 자, 내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치기 하는지 봐보자고요. 여기에 인터넷을 나고 AP가 있어요. 자, 여기에 만약에 AP가 두 개가 있다고 쳐보세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꼭지점이 만들어지니까 취기가 가능하죠. 즉, 얘는 근거리 통신에서 사용한다 이거예요, 근거리. 그래서, 거기 723페이지 표에 유비쿼터스 기반, 블루투스 지급이 RFID. RFID라는 건 무선 신호를 얘기하는 거고, 와이파이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블루투스도 우리 그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지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간단한 명령 보낼 때 쓰는 통신 프로토콜의 이름입니다.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RFID는 RF는 무선 주파수다 그런 얘기인 거고, UWB는 레이더 같은 신호, 레이더 같은 통신에서 사용하는 건데 전부 다 근거리예요, 근거리. 근거리 통신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거를 유비쿼터스 기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9번은 3번이죠. AOA 이게 잘못됐죠. 그 다음에 등에 기반이 있다.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블루투스 지급이 이런 것들을 유비쿼터스 기반이다 한다. 하이브리드는 이제 얘네들끼리 짬뽕에 쓰는 거고. 자, 90번 문제 TPC입니다. TPC 서버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는 비영리 단체의 이름입니다. 얘네들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뭘 만들었냐면요. 우리가 흔히 쓰는 게 TPM-C 혹은 그냥 이 다시 빼고 TPM-C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혹은 똑같은 말이 TPC-C 요거는 뭐냐?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1분의 그러니까 처리 단위가 분입니다. 분당 CPU의 컴퓨터 CPU의 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거고 TPC-W는 웹서버의 웹페이지의 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거고요. 얘는 분당이니까 이걸 초 단위로 바꾸면 이게 2로 바뀌어요. 초당 처리 능력. 얘를 보완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TPC-H는 얘는 DW라는 데이터베이스, 즉 CPU의 처리 능력이 아니라 디스크의 입출력의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평가 지표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성능 그 기준으로 설명한 것은 잘못된 것은 뭐냐? 그래서 TPC-E는 그 OLTP 시스템을 위한 거는 맞아요. OLTP 시스템을 위한 거는 맞는데 원래 OLTP는 TPC-C가 하는 거고 얘는 2가 보완돼서 추가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게 됐다 안 됐다 논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초당 처리하는 거고 그래 하기 위한 성능 지표입니다. 그리고 TPC-C로 씁니다. 2로 씁니다. 2로. 자, 그래서 뒤로 다시 봐보면요. 724페이지에 TPC-A서부터 W까지 있죠. 지금 여기서 나왔던 TPC-E는요. 감리사 시스템 구조에서 두 번 출제된 거예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A부터 W까지는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스펙이라는 게 하나 있죠. 스펙 웹 96, 99, 2000 이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 성능평가 지표입니다. 자, 91번 RFID 시스템은 무선 접속 방식에 따라서 상호 유도 방식과 전자기파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자, 상호 유도 방식의 감지거리와 데이터 전송은 원거리이며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상호나 전자기파 이런 어려운 말을 굳이 몰라도 우리가 RFID 하면 전자 태그예요, 태그. 전자 태그. 그죠? 무슨 이렇게 있으면 뭐 전자 태그 하나 있어서 이렇게 해서 뭐 무선 통신하는 거. 이게 원거리라는 건 원거리 기준이 100km, 200km예요. 이 100km, 200km에 우리 스마트 그 카드에 있는 요게 100km, 200km 못 가잖아요. 우리 교통카드 할 때도 인접 지역에 요것만 되는 거죠. 얘는 근거리죠, 근거리. 그래서 이번에 원거리라는 건 당연히 틀립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호 유도 방식과 전자기파가 있는데요. 724페이지에 상호 유도 방식은 코일 안테나를 이용하여. 이제 코일이라는 건 이거예요. 무선 신호가 원래 자석을 두고 구리 코일을 이렇게 감고요.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파장이 생기는데 이 파장을 갖고 통신하는 거거든요. 이 코일이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는 방식이고, 전자기파는 고주파 안테나로서 칩에서 주파수를 쏴서 보낸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92번 문제입니다. 92번 문제는 PUE,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 그죠?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 자, 뒤로 가보시면, PUE죠. PUE에 대해서 176페이지입니다. 전체 전력 사용량과 IT 전력 사용량을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기에만 체크하고, 답안풀이도 그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킬로와트에서 서버 대수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500kg, 서버 100대와 500kg 도해서 그걸 갖고 뭐 나눠서 뭐 계산을 한 거고요. 그 식은 매핑해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이죠.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호스트와 호스트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서 송신 호스트 측에 전달하려는 메시지 내에 수신 호스트 측의 주소와 수신 호스트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스. 여기에서 말하는 프로세스가 뭐냐면 프로그램이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식별할 수 있는 서비스 지점 정보를 명시해야 된다. 이 중 프로세스를 식별할 수 있는 지점 정보는 뭐냐? 자, 이 문제가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왜 답답하냐면 아무것도 아닌 걸 어렵게 내려다 보니까 막 지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신을 하려면 컴퓨터에서 내가 보낼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IP 주소. IP 주소가 있어야지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IP 주소에 왔어요. 그럼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문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포트 넘버라고 하고, 이걸 보고 있는 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여기 다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얘다 이거예요,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이걸.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94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각각의 호스트 사이에 통신량이 적을 때 효율적이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상위 개념을 알고 하는 거와 수평 개념으로 공부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는, 자, 봐보세요. 간략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도 OSI 7계층이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그렸죠. 7계층이 있는데 93번 문제도 여기와 관련돼 있는 거죠. 사실 이 문제예요. 93번 문제도 7계층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 애플리케이션 계층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말은 했지만 여기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 계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가 있어요. 여기가 TCP, UDP가 있고 포트 넘버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있어요. 그 다음이 데이터 링크. 마지막이 피지컬. 이제 기계죠, 기계. 자, 이렇게 7개인데, 이게 이제는 간략하게 세션과 프레젠테이션 안 썼으니까,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지금 말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 중에서, 93번 문제는 지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93번은. 아까 라우팅은 이걸 물어본 거고, 그리고 94번 문제는 CSM의 CD죠. 지금 요걸 물어본 거예요. 데이터 링크. 지금 하나하나 묻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계층별로. 그 중에서 데이터 링크는요, 사실은 핵심 기능이 3개인데, 일반적으로는 2개밖에 안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 일반 교재들은, 컴퓨터 관련 교재들은요, 2개를 중점으로 써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포워딩.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 출력으로 내보내는 거. 주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에러 탐지하고 정정하는 거. 모든 교재는 요거 위주로만 적혀 있어요. 에러를 찾고 고쳐준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MAC, 맥 프로토콜이에요. 멀티 액세스 채널입니다. 맥 어드레스의 약자가 아니에요. 1대 N 통신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를 달성하기 위해서 맥 프로토콜은요, 사실은 크게는 3개가 있는데 여기서 2개만 봐도 됩니다. 첫 번째는 채널 파티션이 있고, 두 번째는 랜덤 액세스가 있어요. 채널 파티션이라는 건 영어로 채널이 나오면 사용자가 점유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위인 거예요. 이 채널 파티션에 뭐가 있냐면 FDMA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TDMA, 그 다음에 우리 핸드폰 쓰는 거 CDMA, 요게 있는 거고, 채널을 나눠서 쓴다 그 얘기예요. 왜? 나누긴 나누는데 F, 프리퀀시, 주파수를 디비전, 멀티플렉서, 여러 개로 액세스, 접근한다. 타임, 시간을 나눈다. 디비전이니까. 그죠? CDMA는 뭐야? 코드 디비전이에요. 주파수를 갖다가 임의의 코드 값을 부여해서 중첩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통신은요, 어느 정도는 사용자가 많아요. 이 중에서 사용자가 적은 쪽이 뭐냐면 FDMA예요. 주파수를 수평으로 나눠서 안정적으로 쓰겠다라는 거고, 랜덤 액세스 방식은 뭐가 있냐면 랜이 있어요. 랜이. 유선, 무선 랜이. 랜덤 액세스는 임의적으로 이런 거예요. 랜의 사용자의 특성을 봤더니요, 통신을 안 쓰다가 한 번 쓰면 오랫동안 써. 이런 패턴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두냐면, 한 번 내가 통신 채널 점유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오래 쓰게 만들었는데, 그게 CSMA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자, 4번 봐보세요. CSMACD, 그죠? 무선랜, 유선입니다. 유선랜. CSMACA, 이거는 무선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CSMA라는 건 특정한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점유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일본의 알로아라는 거는 이 CSMA의 이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여기까지 나온 것 중에서 많은 사용자가 공유할 때 가장 좋은 맥 프로토콜은 뭐겠어요? 지문에다가는 당연히 CDMA를 안 주죠. CDMA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다 쓰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TDMA인 거죠. 네, 당연히 TDMA인 거고요. 시간을 분할해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95번입니다. 얘네들은 최신 기술로 보면 얘네들은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IoT. 사실은 얘는 통신 기술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중에 원거리 통신 LTE, 그래서 우리 5G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근거리 통신 와이어리스 팬, 즉 3m에서 최대 5m까지의 통신 커버리지 보내는 거. 자, 그러면 이러한 통신 방식에서 사용하는데 와이어리스 팬 혹은 와이어리스 랜에서 사용하는 표준이 802.x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802.11이라는 건 랜에 대한 표준인 거죠. 랜 50m. 자, 그러면 2.4GHz의 주파수를 사용해서 802.11p 지금 랜에서 쓰고 있는 프로토콜 호환되면서 전송 속도가 54메가를 쓰고 있는 거는 802.11a, 802.11g 둘 다 됩니다. 근데 A는 주파수가 5GHz고 G는 2.4GHz. 그래서 이놈이 답이 되는 거예요. 802.11G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문장에는 2009년에 표준이 완성된 모모 표준은 2.4GHz와 5GHz 주파수 대역을 모두 동작한대요. 이게 N이에요, N. 그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게 802.11b.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게 802.11g. 유럽에, 이건 미국 계열에서 만든 거고, 유럽에서 만든 게 802.11a.
그 다음에 차세대 무선랜 802.11n. 이게 더 발전되면 802.11 AC, AD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직은 여기까지는 출제가 안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주파수를 5기가를 씁니다. 11A는. 자, 그렇게 이제 넘어가시고요. 이제 갑니다. 96번. 다음 보기에 대해 설명하는 기술로 적합한 것은, 자, 대충 읽어보죠. 이 기술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 A와 B, B의 중간에 위치한 네트워크 C에서 네트워크 A와 B의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A와 B에 있는 호스트 간에 서로 다른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IP 데이터그램 안에 다른 IP 데이터그램을 넣어준다. IP가 있는데 다른 IP를 넣어준대요. 그리고 두 개의 서로 다른 IP 버전 6 네트워크 사이와 IP 버전 4, 그죠? 4 네트워크가 존재하려면 활용할 수 있다.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뭐 굳이 다 읽지 않아도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지문 보면요, 뭐 듀얼 스택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이미 얘기는 끝난 겁니다. 사실은. 자, 지금 말하는 거의 핵심은 IP가 IP 버전 6가 있고 IP 버전 4가 있습니다. 우리 PC에서 쓰는 게 지금 4죠.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게. 얘는 2010년 6월 달에 신규 할당이 금지가 돼 있고요. 금지됐고요. IP 버전 6는 지금도 신규 할당으로 IP 주소를 부여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쓰이는 건 IP 버전 4예요. 즉 포맷이 두 개가 틀려요. 포맷이 다르면 이게 다른 거로 인식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헤더에다가 IP 버전 4헤더 하나 넣고 6헤더 이렇게 헤더를 두 개를 갖고 가면 통신하면 IP 버전 6 네트워크는 얘를 인식하면 되고 IP 버전 4 네트워크는 얘를 인식하면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듀얼 스택이라고 얘기해요. 듀얼로 스택 쌓아놨다고요. 그게 두 개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이 방식은 헤더가 두 개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IP 버전 4, IP 버전 4예요. 근데 여기를 중간에 경유해서 이렇게 가는데 IP 버전 6 네트워크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요 헤더와 요 헤더가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게 정상인데요. 요거를 IP 버전 6로 감싸서 여기를 전송해서 보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터널링이라고 해요. 터널링. 자, 그래서 96번은 1번 그 IP 터널링이 답이 됩니다. 예,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97번 빅데이터 이제 드디어 나왔죠. 최신 기술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나는 빅데이터 문제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빅데이터에서 활용되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 능력을 위한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인 하둡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자, 일단 여기에 관련된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빅데이터 하드 프레임워크에는 하이브라는 것도 있고요, 피그라는 것도 있고요, 주키퍼, 그 다음에 척화, 스쿠프, 그 다음에 머다우,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셔야 되고, 그 중에서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문제는 하이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을 보면요, 하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하드 프레임워크는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아파치 소프트웨어, 이 하둡이라는 게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 관리되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하이브다. 이게 틀린 거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하이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이브는 하드 프레임워크 중에서 관계형 DB, DW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 4번은 틀린 거고요. 자, 물론 척화나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둡 에코시스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98번입니다. 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 이제 궁극적으로 나왔죠. 최신 기술의 트렌드, IoT죠. 관한 표준을 제정했다. 본 표준에 따르면, 다른 IoT의 기술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IoT는 뭐 솔직히 별거 아닙니다. 그냥 센서 같은 거 몸에 두고 그냥 지나가면서 그 센서 애들이 정보 수집하면 그걸 가지고 인터넷 갖고 뭔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 뭐 이게 지팡이라고 쳐보죠. 스마트 지팡이. 이렇게 지팡이를 장님이 걷고 있다가 장애물이 나오면 진동을 가르쳐 준다거나 이 진동으로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준다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IoT 서비스입니다. 자, 그러면
IoT에서는 당연히 보안이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인터넷 갖고 뭔가를 하는 거니까 해킹이 되면 그 문제가 커지겠죠. 자, 그래서 3번을 봐보세요. 사물 인터넷 창조 모델에 존재하는 네 가지 계층 중 이동성 관리, 즉 내가 움직인다, 핸드오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트리플레이, 그죠? 인증하고 인하하고 과금 처리하고 기능은 서비스 지원 및 응용 계층에 속하는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핸드오버 그리고 트리플레이 이런 거는요 응용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체 인식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트워크 셀이 이렇게 있으면 셀 간에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핸드오버는. 그래 끊김없이 통신하는 거예요. 핸드오버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애플리케이션이 하는 게 아니라 통신 기반 시설이 해야 되는 거고 얘는 네트워크 계층을 해요. 왜? IP가 바뀌는 게 핸드오버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IP가 바뀌지 않고 끊김없이 만드는 거예요. IP가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거죠. 그리고 IP 단위로 인증하고 인가하고 과금 매기는 거죠. 지금 IP를 신규로 할당해서.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99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최신 네트워크 약어.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사실은 문제는 하나밖에 없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이걸 뎁스 있게 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개요만 한번 보자고요. 라우터, 스위치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의 제어 부분을 데이터 전송 부분과 분리하여 이 정도 글만 나오면 이제 답은 나와야 돼요. 답은 SDN이에요. SDN인데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의미는 간단한 거죠. 이건 두 가지의 차이를 보면 되죠. 자, 하나는 도로망입니다. 차가 이렇게 다녀요. 차가 뭐 이렇게도 다닐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도로는 그물처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 차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죠. 중앙집중 관리가 된다. 중앙집중 관리가 된다라는 이유는 대한민국 도로에는 전부 다 도로번호 1번, 도로번호 2번이 다 부여되어 있다. 즉 내일 아침 되면 자고 났더니 도로가 하나 더 만들어졌어. 자고 났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국내에서만 쓰는 거다. 맞죠? 미국에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통신망은요, 사실은 도로망과 99.9%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요놈의 0.1%가 하나 틀려요. 그게 뭐냐? 분산 최적화다. 이 통신망의 이 교차로의 도로망의 교차로의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네트워크에서 라우터라고 하죠. 근데 네트워크라는 건 내가 야후를 써요. 야후를 쓰면 지금 미국의 야후를 쓰면 미국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죠? 일본의 야후를 쓰면 일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즉 커버리지 자체가 이 범위 자체가요 중앙집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놈이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분 최적화밖에 없어요. 여기 와서 얘는 시속 100으로 달려요. 얘는 70으로 달려요. 그럼 100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100쪽으로 데이터를 보냈는데 여기는 시속 1메가로 달려. 여기는 시속 1기가로 달리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른 거죠. 사실 이쪽에 요때는 느렸지만. 자, 그래서 SDN, 이 SDN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에 이렇게 경로를 결정할 때 중앙에 이런 정보들 다 올려주고 현재 얘 얼마나 빨라, 얘 느려, 얘 부하가 걸려있어, 여기 네트워크 속도 몇이야, 이런 정보를 다 세팅해두고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나는 여기까지 갈 건데 어떻게 가는 게 좋아? 그러면 너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경로야. 내비게이션이죠. 네, 이게 SDN이에요. 이게. 지금은 부분 최적화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SDN이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SDN 코리아라는 정부의 정책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면 갈수록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 100번입니다. 서버 설정을 기준으로 부하를 분산하는 정적 서버 부하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 정적과 동적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해설의 첫 번째 줄에 체크를 해주세요. 서버 요청 상태에 따라 부하를 결정하는 걸 동적이라고 하고, 서버의 상태, 컴퓨터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그냥 순차적으로 부하를 하는 걸 정적이라고 한다. 이거죠, 뭐. 이건 뭐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SDN은
데이터와 제어부를 분리했다. 그러면 문제가 나오는데 이 단어들이 바뀌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안에 구조와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버의 부하를 분산하는데 동적이 있고 정적이 있다. 동적이라는 건 뭔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고, 정적이라는 건 고정적이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부하 분산의 장비가 뭐가 있냐면 레이어 4, L4, OSI 7계층에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거. 그러면 얘는요, 패킷이 하나 오면 한 번은 일로 보내고, 한 번은 일로 보내고, 한 번은 일로 보내고, 한 번은 일로 보내고, 정적. 동적은 딱 봤더니 여기 너무 부하가 걸려. 그럼 두 번 연속 얘한테. 동적.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동적과 정적의 의미가 이제는 해결이 된 거고요. 정적 서버 부하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데 봐보세요. 액티브 스탠바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이 말은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액티브, 하나는 스탠바이예요. 하나는 운영 중이고 하나는 대기 중이다. 이렇게 쓰고 있다가 얘가 죽었어. 그럼 얘한테 넘겨야죠. 당연히 얘한테밖에 못 가는 거죠. 누구한테 가는 게 없어요. 얘가 정적인 거죠, 당연히. 그래서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게 뭐 고가형성 서버의 이론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지 문제가 해결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설의 6번째 줄에 있죠.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은 서버의 상태와 무관하게 액티브 상태 노드들만 연결을 수행한 MS의 클러스터인 거고, 액티브는 스탠바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스탠바이가 액티브가 되는 거죠. 순서대로. 자, 그래서 그런까지 하면 이제 시스템 구조의 내용이 끝난 거고요. 시스템 구조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실 감리사를 붙고 떨어지면 여기에서 거의 50% 이상이 결정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사실 시스템 구조가. 자, 아무튼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고민스럽게 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있거나 말거나 이런 식의 패턴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